반갑습니다. 네이버 주식밴드 마중물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바텀업 접근 방식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릴 거고요. 바텀업 접근 방식의 핵심이고 처음과 끝은 재무제표 해석이거든요. 그래서 재무제표에 대한 얘기를 이번 시간 1시간 동안에 진행해 볼까 합니다. 가장 숫자가 많이 등장하고요. 가장 영어식 표현이 많이 등장하는 그 카테고리죠. 그래서 이제 가장 재미가 없고, 그리고 또 주식을 실제로 이제 매매를 하는 입장에서 보면 별로 크게 도움이 안 되는데 머리가 많이 아픈 부분이 이 재무제표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주식을 접근을 하면서 이제 제일 먼저 이제 갖게 되는 오류 중에 하나가 회사의 가치가 주가를 결정하지 않느냐라는 이제 중대한 착각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는 부분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러한 회사들이 널려 있는 자판에서 그 회사를 가지고 목적을 달성할 의지가 있는 대상이, 세력이 선택을 하느냐 안 하느냐의 문제가 주식시장의 시장 논리거든요. 그런데 잘못 접근해버리면 그 회사 자체를 상품으로 보지 않고 그 회사의 모든 것을 걸어버리는 형식의 이제 그 투자가 될 가능성이 많은 거죠. 뭐냐면 이 회사가 이러이러한 가치가 있다라고 재무제표나 기타 이제 그 여러 가지 거시경제나 미시경제를 그 분석을 하면서 나타나는 요인을 가지고 그 회사의 가치로 잘못 착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한 가치가 있는 회사를 돈이 된다라고 모이는 투자 심리들이 움직여 줘야지 그게 돈이 되는 것인데, 돈이 될 요소는 다분하게 충분하게 넘칠 정도로 갖고 있을지 모르나 투자 심리가 움직이지 않을 정도로 매력이 없는 회사, 주식시장에서 보는 가치로 봤을 때 그렇게 큰 매력 가치가 없다라는 판단이 서버리면 정말로 좋은 재무 상황, 정말로 좋은 투자 진행 경영 상태, 정말로 좋은 경영 마인드를 갖고 있다라고 하더라도 그냥 그 회사 자체의 얘기들일 뿐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먼저 깨야 될 게 뭐냐면, 그런 정도의 조건을 갖춘 회사인지 아닌지 정도만 판단하는 지표로 써야지, 이게 그런 회사이기 때문에 주가가 오른다라고 대입을 해서 바라봐 버리면 상당히 많은 문제를 발생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재무제표는 머리가 아프고 그 복잡하고 처음 듣는 용어들이고 영어식 표현이 거의 줄을 이루지만 너무 깊이 들어갈 필요는 없다. 그것을 상품으로 판단해주는 세력의 움직임, 시장 논리를 파악하는 것이 먼저가 아닌가. 그리고 실질적으로 주식 투자를 하다 보면 그렇기 때문에 주가가 다 올라요. 그래서 쉽게 단적으로 표현하면 이미 주가에 다 반영받고 있고, 이미 반영받고 지나갔고, 이미 그런 리스크의 요인을 먼저 판단을 해서 매도로 기관들이 이미 움직인 다음에 개인 투자자들이 안다라는 굉장히 치명적인 오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너무 맹신하지는 말자. 그리고 정말로 참고지표로 써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재무제표가 아닌가라는 개인적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자, 좀 자세히 들어가서 제가 이제 제 개인적으로 두 가지 그 사진, 두 가지 이제 PPT 파일로 압축을 해서 만들었거든요. 하나는 순수 재무 상황을 보는 재무제표. 재무제표를 보면 그 회사의 재무 상황이라든가 투자 상황이라든가 뭐 부채 상환 능력이라든가 순이익을 얼마나 발생시킨다라든가 그런 이제 숫자상 흐름들이 나타나거든요. 그거를 한 페이지에 담아봤고요. 그리고 이제 뭐 두 번째 페이지는 뭐냐면 이 회사의
재무제표를 보면서 판단하는 투자 정보죠. 투자 가치. 작년 대비 얼마, 비슷한 동종 업계 대비 어떤 위치, 이런 것들이 투자 지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거는 주로 퍼센테이지, 몇 프로 뭐 이런 형식으로 이제 나오는 그 수치들이고요. 이 수치들이 예전에는 직접 이제 그 회사를 통해서 자료를 얻어가지고 자기가 이제 그 독학 내지는 이제 학교에서 배웠던 거를 토대로 해서 자료를 만들죠. 그러나 요즘은 그렇게 머리 아프고 복잡하게 할 이유가 없는 것이 인터넷에 회사 이름만 딱 치면 다 나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걸 가지고 예년 대비 어떻게 변했는지 정도만 확인하면 된다. 예년에 비해 작년 대비 작년 동기간, 단기라고 하죠. 해당 기간 단기 이번 연도 흐름하고 작년도 흐름하고 달라졌는지 아니면 급격하게 좋아졌는지 급격하게 나빠졌는지 이런 정도 체크만 해도 충분하다라는 생각이에요. 그리고 워낙에 뭐 인터넷 정보가 이제 뛰어나다 보니까 검색만으로도 이미 다 계산되어 있는 거를 바로 확인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재무제표라는 거는 알고는 넘어가야 되지만 너무 어렵거나 복잡하거나 무슨 경영학 플러스 회계학까지 겸비를 해야 되는 정도로 미리 생각을 할 이유가 없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인터넷에 회사 이름 딱 쳐서 찾아 들어가는 거하고 어떻게 보는 것인가에 대한 매뉴얼 정도만 갖고 있으면 된다라는 것이고요. 그 매뉴얼도 사실은 이미 주가에 다 반영돼서 진행되는 것이기 때문에 왜 올랐는지 왜 오를 것인지라는 판단으로 쓰기에는 약간의 문제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두 장의 페이지로 만들어 봤고요. 이건 이제 제가 독특하게 아는 척해서 뭐 회계학 전문가라든가 뭐 이런 게 돼서 만든 게 아니고 인터넷 검색하면 다 나옵니다. 근데 이제 그 부분을 어떻게 해석하는가라는 이제 각주만 제가 조금 달아놓은 정도고요. 요 이제 주황색 사각 박스 안에 그거를 볼 때 주식 종목하고 그 회사하고 맞춰볼 때는 요런 정도 사전 지식을 갖고 쳐다보면 된다. 그냥 복잡하게 생각할 게 없고 요거 정도를 출력해 놓고 재무제표를 꼭 봐야 될 경우에는 그냥 같이 맞춰서 보면 되죠. 이 지표값이 좋은가 보구나. 좋으면 좋다 그랬는데 좋네. 이런 정도로 맞춰보는 정도로 사용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것이고요. 이 재무제표 지금 이제 보시는 페이지의 재무제표는 절대값이죠. 이번 분기에는 어떻게 사업을 했고 어떤 결과가 나오고 어떻게 발표를 하는 확정된 값이고요. 이 두 번째 페이지는 그런 확정된 값이 작년 똑같은 동기 대비 어떻게 됐고 작년 전분기 대비 어떻게 비율로 보니 좀 더 높아졌더라 낮아졌더라라는 거를 그 투자 지표로 활용하기 위한 투자 정보를 이제 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사실은 영어 표현이 가장 많이 등장하고요. 영어 표현 외우다가 보면 머리 아파가지고 난 못하겠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생겨나는 부분이긴 한데 그냥 주황색 사각 틀 안에 넣어놓은 그 정도만 확인해도 웬만한 경영학과 나온 친구들하고 거의 비슷하지 않을까. 물론 이제 이거 말고 거시경제니 미시경제니 뭐 회계에서 이제 약간 인용되는 부분이 그런 부분들을 알면 좋긴 하지만 주식 투자하는데 필요한 정도 공부로는 너무나 차고 넘친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냥 확인하고 그런 게 있구나라는 정도만 알아도 충분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이제 이 그 시간을 할애해서 이제 설명을 드릴 거고요. 너무 깊이 들어가도 의미가 없고 깊이 들어가서 안다라고 하더라도 실제로 주식을 사고 파는 데 쓰는 용도로는 별 의미가 없다라는 겁니다. 알면은 좋기는 좋죠. 왜냐하면 기업을 보고 투자하는 이제 주식 투자에서 그 회사의 재무제표 정도를 읽을 수 있다라는 거는 굉장한 이제 활용 가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시장 논리로 봤을 때는
별 도움은 안 된다라는 게 이제 솔직한 제 생각이고요. 그럼 과연 재무제표는 이제 무엇인가? 이제 써놨거든요. 재무제표란 해당 기업이 돈을 얼마나 잘 벌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성적표가 되는 것이죠. 자신이 이제 자신이라는 게 이제 각자 개인 투자자들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자신이 투자한 기업의 현재 상황, 앞으로의 전망 등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볼 줄 알아야 되는 겁니다. 재무제표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냐면 5가지로 구성되어 있어요. 포괄손익계산서라고 하는 섹터하고 재무상태표, 예전에는 이제 이거 보고 대차대조표 뭐 이랬거든요. 재무상태를 나타내는 섹터하고 현금의 흐름, 자금이 어떻게 흘러다니는지를 보는 이 3가지 파트가 주를 이루고요. 나머지 이제 자본의 변동표, 이거는 이제 대주주 현황이라든가 뭐 기타 이제 그 회사의 운영 상황에 관한 거니까, 뭐 밑에 이제 5번째 보면 이제 각주가 또 있어요. 그러니까 이 재무제표에 뭐가 어디에 들어있고 어떤 거는 어디에 표기했고 이런 것들에 대한 이제 사용 설명서거든요. 그래서 이제 5가지로 되어 있고요. 이 정도까지 다 읽어낼 정도가 되면 사실은 이제 회계학 공부한 사람들 정도 수준이고, 주식시장에서는 이 정도까지 볼 필요 없고요. 꼭 봐야 되는 이제 요소들만 제가 이제 조금 짚어가면서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포괄손익계산서는 왜 보는가? 이 회사가 돈을 얼마큼 벌었는가를 보기 위해서 포괄손익계산서를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대차대조표는 어떻게 쓰는 것인가? 이 회사의 재무 상황이 어떻게 되는 거야? 망하게 생긴 거야? 이거 잘 굴러가고 있는 거야를 보는 게 대차대조표. 저 위로 보면 재무상태표고요. 현금 흐름표는 도대체 뭐야? 그러면 현금 흐름표는 뭐 캐시플로우 뭐 이렇게 표현하죠. 이 회사가 장사를 해서 번 돈, 내지는 꼬갖고 온 돈, 갚아야 되는 돈들이 어떻게 굴러가고 있는가, 살림은 잘하고 있는가, 이걸 보는 거고요. 재무제표에서 주로 핵심적인 들여다봐야 될 세 부분은 이제 이 부분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재무제표에는 수많은 항목이 있어요. 그리고 전부 다 숫자 놀이고, 전부 다 뭐 딱딱한 한문 용어들이고, 그래서 굉장히 좀 어렵죠. 어렵지만 회계사가 되려고 공부를 하는 것이 아닌 이상 그냥 복잡하고 생소하고 알아봐야 금방 까먹죠. 금방 까먹는 거를 또 죽기 살기로 극복해서 봤더니 주식을 사고 파는데 저걸 갖고 써먹으면 금방 망해요. 또 그래서 적당한 정도로 이런 게 있구나. 그래도 명색이 주식을 하는 사람이고 회사를 상대로 투자를 한다라고 하면 재무제표가 나오면 이 정도는 체크를 해봐야 되겠다라는 거를 이제 제가 좀 설명을 드릴 거고요. 그 재무제표를 이해하는 데는 현금 흐름표와 포괄손익계산서, 그리고 재무상태표, 뭐 대차대조표라고도 하죠. 이 재무상태표 정도를 읽어내거나 아니면 해석하는데 이제 굵은 맥락 정도를 잡으면 충분하지 않느냐라는 제 생각입니다. 먼저 이제 포괄손익계산서를 보면 쭉 써놨어요. 손익계산서에는 매출액, 영업이익, 당기순이익 뭐 이런 그 카테고리들이 등장을 하거든요. 그 카테고리가 줄을 이루고요. 거기에는 이제 꼭 필요한 내용들은 이제 그 부분을 체크를 하면 되는 거고, 단순히 이제 여기에서 중요한 건 뭐냐면 매출액이 막 증가한다거나 하는 외형의 흐름보다는 어떤 어떤 내실이 있는가를 좀 찾아내는 것이 조금 더 중요하지 않느냐라는 것이고요. 각각의 이제 항목으로 들어가 보면 손익계산서 파악에서 필요한 내용들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매출액, 영업이익, 당기순이익 등을 파악하는 게 이제 그 포인트고요. 그러니까 3가지만 기억하시면 된다는 거죠. 그 영업이익은 도대체 무엇이냐? 영업이익은 기업이 영업활동을 하면서 발생시킨 총 금액에서 지출할 비용, 뭐 이제 여러 가지가 있겠죠. 뭐 생산 단가, 생산 원가도 있고, 뭐 공장 돌리는데 뭐 그 관리비, 전기세라든가 인건비라든가 뭐 그다음에 이제 감가상각비라든가 보험
보험 들어야 되잖아요. 공장 설비라든가 사람들에 대한 그 손실분에 대한 보험, 뭐 기타 등등의 비용들, 그리고 이제 그 매출을 관리하는 또 영업을 담당하는 쪽에 또 발생하는 비용, 뭐 금융 비용, 세금, 뭐 이런 것들을 빼내고 순수하게 남은 돈이에요. 그러니까 장사를 해갖고 벌은 돈, 세금까지 싹 내고 낼 돈 싹 내고 남아서 깔끔하게 남은 내 마진이 되는 거죠. 그게 이제 영업이익이고요. 다 아시는 내용이고요. 단기 순이익 뭐 이런 내용도 나와요. 그리고 이제 매출액 이런 내용도 나오는데, 단기 순이익은 영업이익을 단기, 해당 기간을 한문 용어로 줄여갖고 단기라고 하거든요. 보고 싶은 기간별로 잘라서 보는 거예요. 1년을 보는 거는 연간, 그 다음에 1분기, 석 달, 한 개 분기를 보는 거는 3개월이죠. 1, 4분기, 2, 4분기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상반기 영업 순이익 뭐 이렇게 이제 6개월을 보는 거. 이렇게 기간별로 잘라서 얘기하는 거는 이제 단기 순이익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요. 매출액은 써져 있는 내용 그대로 이제 대충 이제 그 알고 계신 내용하고 별 다르지 않을 겁니다. 총 비용에서 비용 자체를 안 빼고 덩어리째 그대로 비용을 매출액이라고 하죠. 여기서 이제 여기서 이제 좀 신경 써야 될 건 뭐냐면, 알짜가 좋죠. 알짜가 조금 많이 파는 것보다 적게 팔더라도 많이 남고 돈이 타이트하게 굴러가지 않고 여윳돈이 있는 상황이 제일 좋은 거죠. 살림살이나 회사나 이제 운영은 똑같은 거니까. 그래서 매출 볼륨만 자꾸 커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 매출 볼륨이 커지는 거에는 안 좋은 모습의 증가도 간혹 들어갑니다. 뭐냐면 살기 위해서 설비를 돌리고 빚을 돌려막기 하기 위해서 과다출혈로 매출을 발생시키는 경우가 있어요. 뭐냐면 손해보고 파는 거죠. 쉽게 얘기하면 손해보고 팔아서라도 설비를 돌려서 가동을 계속 유지하는 거. 이런 현상에서 발생하는 매출 증가는 정말 안 좋은 거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남질 않아. 이건 돌려봐야 안 남는 거거든요. 근데 안 남는데 멈추면 안 되고, 또 여기서 발생하는 그 매출 비중이 크기 때문에 이게 멈추면 돌려막기, 빚 위에서 앞에 거 갚고 조금 미루고 뒤에 거 갚고, 이런 이제 장사하시는 분들은 거의 다 이런 형태잖아요. 물건 떼갖고 오고 갚아줘야 되는데 중간에 아들 결혼식 하느라고 뭐 큰 돈 뺏었으면 일단은 빵꾸가 나 있는 거죠. 빵꾸가 나 있으면 이 줄 돈을 약간 미루고 돌려가는 거죠. 이렇게. 그런 형태로 해서 매출이 커지는 것들은 바람직하지 않다. 그러니까 일반 논리하고 이제 똑같은 내용을 거기다 이제 써놓은 거고요. 다음에 재무상태표, 대차대조표라고 하죠. 요거는 아까 말씀드렸던 게 재무제표에서 이제 주로 확인해 봐야 될 게 세 항목이다. 세 항목 중에 금방 말씀드렸던 항목은 손익계산서, 얼마나 남았는지, 얼마나 만들고 얼마나 남았는지를 보는 거니까 총 얼마를 팔았는지를 봐야 되고, 얼마가 남았는지, 그 다음에 알짜로 돈 남은 거는 얼마인데 이번 기간에는 얼마가 남고, 이렇게 잘라서 보는 거. 이런 정도만 확인하면 된다라는 것이고요. 지금 이거는 그 회사의 살림살이를 들여다보는 거죠. 대차 대조표, 이제 재무상태표라고 하는데, 여기서 필요한 거는 자산이 얼마고, 자산은 부채하고 자본에는 자산, 헷갈리네요. 자산에는 자본과 부채가 합해진 거죠. 그게 총 자산이고요. 그 총 자산 중에 순수하게 내 것만 들어간 돈이 자본이죠. 자본, 내 돈.
그리고 빌려와서 공장 짓고 빌려와서 설비 돌리고 하는 부채.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자기 돈만 갖고 한다라는 건 거의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것이고, 이유 있는, 그 다음에 의미 있는 이제 그 경영을 하기 위해서는 담보라든가 뭐 기타 등등 이제 여러 가지 상황을 이용해서 부채를 발생을 시키죠. 그 모든 것이 재산이다. 그러나 제일 어려워지면 이제 제일 먼저 처분해야 되는 재산이 부채잖아요. 먼저 빚 갚아야 되잖아요. 근데 그게 예를 들어서 이제 집 같은 거, 자동차 같은 거, 솔직한 얘기로 다 빚덩어리잖아요. 자동차 현금 주고 한 방에 사는 사람은 별로 없죠. 다 할부로 사죠. 그러면 그게 갚아야 될 빚이에요. 그러나 그게 없으면 생활 자체가 불편하고 꼭 있어야 될 빚이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쫄딱 망했다 그러면 그것부터 정리를 해야 되는 내 재산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남들이 보면 내가 자동차를 타고 다니면 아, 네 차 이러지 은행차 이러지 않거든요. 근데 실제로 보면 네 차가 아니고 은행차예요. 왜? 할부가 36개월로 할부를 끊었는데 석 달밖에 안 냈어. 그러면 33개월 동안 은행에다 돈을 리스라든가 뭐 그 담보 차 담보 설정이 돼서 이제 그 대출로 해서 36개월 할부로 된 거를 갚기 전에는 은행차예요. 이게 실질적으로. 근데 우리는 그냥 네 차 이러잖아요. 그래서 그게 자산이다. 그러나 들여다보면 부채 형식의 내 재산인 거죠. 다 갚고 나면 내 돈이 되고 하는 형식이에요. 회사도 마찬가지다. 은행에서 차입을 해가지고 공장을 지었는데 공장은 누구 거냐면 내 거죠. 재산상으로는. 등기부상으로는 내 걸로 잡히지만 실제로 현금을 드러내놓고 딱 펼쳐보면 은행 거예요. 나중에 회사가 어려워지면 은행으로 바로 귀속이 다시 되는 거죠. 그게 차압이라는 그 용어를 쓰는 거고요. 왜? 은행 거였으니까. 그러나 그게 그 사람이 사업하는데 꼭 필요한 거고, 그걸 가지고 사업을 해서 또 돈을 발생을 시키기 때문에 재산으로 일단은 잡아주는 것 뿐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원리로 세 가지 부분이 있다. 그래서 재무상태표는 복잡하게 또 들어가가지고 머리 아프지 말고 자산, 자본, 부채 요 세 가지를 파악을 하면 된다. 그러니까 이거는 실질적으로 보면 이제 저희가 이제 크게 파악할 내용들은 아니고요. 부채가 얼마가 되는가는 체크해봐야죠. 부채가 얼마가 됐는지 모르겠으면 인터넷 딱 검색해서 이제 부채 항목이 딱 보이면 계속 증가하고 있는지, 낮아지고 있는지, 현 상태 정도는 유지하고 있는지 정도만 파악해줘야 된다. 왜냐하면 장사를 해갖고 빚도 못 갚는 상황인지 아니면 그 빚은 충분히 갚고 여유가 돼가지고 유보금으로 다음 사업을 위해서 돈을 쌓아놓는 상황인지 이런 정도는 봐야 되잖아요. 저놈이 빚 좋은 개살군지 아니면은 하는 거는 꾀자재 하게 하고 댕기긴 하지만 뇌실은 있네 이건지는 판별을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그 사람의 신용 상황을 확인해 보는 의미하고 지금 이제 똑같은 거고요. 그래서 부채는 기업 활동을 하는데 그 현실적으로 부채를 없이 부채 없이 사업한다라는 거는 이상론이고 불가능한 얘기고요. 그러나 그 부채를 잘 관리를 하면서 하는지 이자가 이 정도는 충분히 벌어서 감당을 하면서 잘 진행을 하는 중인지 아니면 이자도 못 갚고 있는지 아니면 자꾸 내 재산을 팔아갖고라도 이자를 내야 될 정도로 장사가 형편없는 것인지 그거 정도로 파악하는 게 재무상태표다라는 거고요. 그러면 하나 남았죠. 현금 흐름표. 이 현금 흐름표는 뭐 저희가 특별하게 알아야 될 내용은 아니에요. 이거는 이제 공부했던 사람들 아니면은 이 업무에 일을 해봤던 사람들 정도만 이제 알면 되는 거고, 그리고 이제 이런 걸 보면 아 얘네들은 어디에 자금이 집중적으로 움직이고 있구나. 이제 이런 이제 그 회사 그 운영 방침 내지는 이제 회사가 갖고 있는 이제 돈을 쓰는 그 습관 뭐 이런 것들도 좀 파악은 돼요. 사실은 빚을 깔고 앉아가지고 진상 떠는 놈이지 갚을 건 잘 갚으면서 깔끔하게
다음 투자도 하고 뭐 이렇게 진행하는 것인지는 현금 흐름표 캐시플로우를 보면 흐름이 이제 대충은 나와요. 그거는 이제 시장판 논리로 쳐다보는 거고, 이 회사의 그, 고급진 표현으로 얘기하면 기업의 돈을, 가장 이상적인 거는 물건을 팔아가지고 돈을 벌어서 살림도 하고 저금도 하고 투자도 하고 이렇게 진행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그게 FM이고 기본 틀로 봐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옛날에는 잘 벌더니 지금은 이제 뭐 많이 쪼그라들어갖고 전성기가 이미 지난 상황이라 자꾸 뭐 회사 명의로 잡혀 있는 땅이라든가 부동산이라든가 특허권이라든가, 아니 뭐 얼마 전에 이제 큰일 치른 이제 상선 회사 같은 경우는 노선 운영권 뭐 내지는 특허권 뭐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런 걸 팔아갖고라도 사업을 진행해야 될 정도로 심각한 것인지 라는 거를 아까 그 손익계산서에서도 볼 수 있지만 여기에서도 들여다보면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영업활동, 여기에서 여기 이게 이제 그 현금 흐름표가 구성되어 있는 거는 영업활동을 통한 현금 흐름, 투자 활동을 통한 현금 흐름, 재무 활동을 통한 현금 흐름, 이렇게 이제 세 개의 카테고리로 돼 있고요. 요 카테고리의 의미 정도만 파악하면 될 것 같아요. 이걸 뭐 들어가 가지고 뭐 회사 재무팀도 아니고, 그리고 이제 뭐 그 회계 쪽에 이제 공부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여기에서 플러스는 무슨 의미고 마이너스는 무슨 의미인지 정도만 파악하면 우리는 공부할 내용은 맞는 거 아닌가, 주식하는 정도 수준에는 맞는 거 아닌가, 그래서 이제 그 개념에다가 맞춰갖고 이걸 써봤고요. 빨갛게 각주 달아놓은 의미가 이제 전달해드리고 싶은 내용입니다. 현금 흐름표에서 필요한 내용은 영업활동 현금 흐름, 투자활동 현금 흐름, 재무활동 현금 흐름 정도, 이렇게 세 개로 돼 있는데, 여기에서 영업활동 현금 흐름은 기업 본연의 활동에서 발생한 현금 흐름이기에 마이너스보다는 플러스가 돼야 이상적인 겁니다. 그리고 번 돈으로 굴러간다라는 이제 내용이고요. 그 일시적으로 플러스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뭐냐면 회사는 적자야. 어? 계속 적자였는데 왜 얘가 플러스가 됐지? 이거는 재산을 처분했다. 회사를 살리기 위해서 갖고 있던 고정 자산을 팔아가지고 일시적으로 자금 그 경화를, 자금 동맥 경화를 풀어준 거다라고 해서, 그거 같은 경우는 재무제표상에는 못 집어넣는 거죠. 아, 재무제표가 아니고 손익계산서 같은 데는 물건 팔아서 생긴 돈이 아니니까. 그러면 돈은 들어왔는데 이 표에다는 어디다 넣어줄 것이냐라는 고민이 하나 생기잖아요. 그래서 만들어낸 게 이제 이런 표고요. 잘 벌어가지고 잘 쓰고 하는 거는 그냥 플러스로 잘 나타나요. 영업활동에서 이제 별 그 이 현금 흐름표상에 이제 별 그 무리 없이 잘 나타나거든요. 근데 그 외에 상황이 발생하거나 아니면 현금 흐름표에 이제 그 요지는 뭐냐면 빚을 갚았는지 빚을 더 빌려왔는지를 보는 거고요. 그 빚을 어떻게 썼는지, 어떻게 뒤에다가 꽁치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게 이제 현금 흐름표입니다. 그리고 투자 상황에서 자산을 처분했는데 어떤 거를 처분했는지 뭐 이런 것들을 보는 겁니다. 장사 이후에 돈이 오고 가는 상황, 내지는 장사에서 흘러가는 돈들이 왔다 갔다 하는 상황은 이 현금 흐름표를 보면 된다. 그래서 영업 활동으로 나타나는 현금 흐름은 영업은 가장 기본적이고 기업이 추구하는 가장 근본적인 목적이죠. 물건을 만들거나 아니면은 그 서비스를 제공해서 돈을 벌고 고용을 창출하고 임금도 주고 이렇게 굴러가는 건데, 그게 잘 굴러가면 그냥 영업 활동에서 나오는 거는 플러스예요. 빨간색으로 플러스 딱 써져 있고, 그렇게 되는 기업들은 재무 흐름이라든가 이게 이제 큰 무리 없이 잘 굴러가는 것이거든요. 근데 이제 그러던 중에 뭔가 이슈가 생겨요. 재산을 팔았다. 뭐 이런 이슈가 생기면 투자 활동이라는 항목에 플러스 내지는 마이너스로 표기를 해줍니다. 뭐 특허권을 팔았다. 뭐 그런 것도 있잖아요. 부동산, 뭐 유가증권을 팔았다.
내지는 뭐 설비가 있는데 중고로 팔았다. 이런 내용들은 그 항목에 이제 들어가는 거고요. 재무활동은 뭐냐면 빚을 발생을 시켰는지 아니면 빚을 갚았는지를 보는 게 이제 그 핵심적인 내용이고요. 새로운 차입금이 생겼는지 상환금이 생겼는지를 재무활동 현금 흐름을 보면 한눈에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요게 재무제표를 보는 그냥 일반적인 그 굵은 틀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는 거는 너무 복잡하게 들어가도 별 도움이 안 되는 거를 괜히 머리 싸매고 거부감 생기게 더 들어가지 말자라는 것이고요. 그냥 취지는 이렇고 그냥 이렇게 보면 남들이 보는 것보다는 조금은 유식한 척 하면서 볼 수는 있다라는 정도만 이제 좀 아는 게 오히려 더 맞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저는 이제 기본적으로 그 기본적인 분석이 추구하는 이제 회사의 본질 가치를 절대값으로 표현하는 그런 그 회계학상, 경영학상, 경제학이죠. 경영은 이제 회계가 빠지는 거니까. 이 학문적으로 접근하는 회사 가치를 판단하는 거에 대해서는 저는 틀렸다라고 보는 입장입니다. 왜냐하면 그러면 그 회사가 무조건 주가가 그 파악해놓은 가격, 값, 절대값, 기본적인 분석이 만들어낸 회사 가치에 부합해서 주식이 가격이 매겨지고 시장에서 이제 그 통용이 돼야 되거든요. 근데 거의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 주식시장은 시장 논리가 다시 적용이 돼서 그런 회사를 물건으로 봐주는 대상, 세력, 그리고 그 세력이 작용을 하면서 일반 사람들의 투자 심리까지도 움직일 수 있는 종목, 그 종목만 해당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오르지 않는 주식은 이런 게 아무 필요가 없어요. 아무리 좋고 뭐 소위 말하는 대한민국 주식 시장에 등록되어 있는 주식으로 사고 파는 행위를 할 수 있는 회사가 2천 뭐 한 100여 개 뭐 언저리 이렇게 되잖아요. 그런데 그 회사들 중에 일반적으로 이제 얘기하는 영업이익의 평균치 뭐 한 8%대 이런 정도 된다 그래요. 우리나라가. 근데 한 20% 되는 회사들도 많습니다. 15% 이상 되는 회사 많거든요. 근데 주식은 정말 안 올라요. 그런 논리로 갖다 놓고 보면 이 바텀업 방식, 그 기본적 분석에 의해서 재무제표를 가지고 해석하는 주식시장 논리는 맞는 경우도 있지만 안 맞는 경우가 더 많다라는 것이고요. 안 맞는 경우가 더 많은데 이렇게 생소한 단어라든가 처음 들어보는 용어들을 깊이 있게 공부한다라는 거는 약간은 좀 시간 낭비고 약간은 좀 그 체력 소모다 이제 이런 생각을 갖고 있고요. 그래서 차라리 투자 심리가 모이는 그리고 그 투자 심리를 유발시킬 수 있는 세력 큰 매수세를 좌우할 수 있는 그 매수세들이 움직이는 종목, 그래서 오르는 종목을 찾아내면 이러이러한 공부들, 이러이러한 체크해야 되는 항목들을 이미 그 사람들이 해준 거를 따라가는 결과가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어려운 공부를 하는 것보다 차라리 현실적으로 가장 접근하기 쉽고 대안이 되는 게 뭐냐면 그렇게 상품으로 봐줄 수 있는 매수세를 좌우할 수 있는 대상이 어떤 형태로 움직이는지, 그리고 그 대상들이 움직일 때는 어떤 현상들이 나타나는지, 그리고 그런 현상들이 나타날 때 그런 종목들이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파악하는 것이 오히려 시장 논리에 더 부합하지 않는가, 뭐 이런 이제 개인적인 생각을 갖고 있고요. 요거는 지금 말씀드린 거는 이제 그 절대값으로 본 재무제표를 보는 요령이고요. 이렇게 해서 숫자를 뽑아내면 전년 대비 몇 프로 올랐다 하더라. 전분기 대비 몇 프로 올랐다 하더라. 나는 이제 퍼센티지로 나오죠. 작년 대비 100%, 뭐 지난 분기 대비 뭐 50% 이런 식으로 좋아졌다, 향상됐다, 아니면 안 좋아졌다, 이런 이제 투자를 대상으로 한 작년 대비 좋아졌다라고 하면 그 학문적인 내용, 기본적인 분석론에 입각해서 접근을 하면 투자의 대상이 되는 거죠.
왜? 좋아졌으니까. 그리고 작년 대비 올해가 굉장히 좋음에도 불구하고 작년보다 주가가 싸. 그러면 굉장히 저평가된 거죠. 저평가되어 있기 때문에 투자 가치가 충분하다. 뭐 이런 논리를 제시하는 게 이제 재무제표라는 절대값을 보면서 그 투자 지표를 만드는 거예요. 이거는 거의가 다 영어식 표현이고요. 뭐 ROA, 뭐 PER, PBR, PSR, ROA, 뭐 EV, EBITDA 뭐 이런 식으로 다 영어식 표현입니다. 그러나 그것도 머리 아프게 따라 들어가서 다 외우려고 하고 생소한 용어 들어봐야 머릿속에 남지도 않는 용어를 외울 이유가 없다. 그래서 저는 차라리 인터넷 검색에서 나오는 그림을 가지고 이렇게 수익성 좋은 종목은 퍼가 낮고 ROE 이건 이제 자기 자본 순이익률이죠. 뭐 이런 항목들이 높은 게 좋다. 이런 이제 각주들만 암기를 하면 그 영어 값이 주는 그 상징적인 의미들 이런 것들만 외우는 게 오히려 더 현실적이지 않은가라는 생각이고요. 이렇게 이제 그림으로 다 나와요. 인터넷 네이버라든가 다음 그 검색해 보시면 친절하게 다 나옵니다. 거기에 작년보다 이 그림이 높아지는지 낮아지는지 이 추이만 확인해도 충분하지 않느냐. 뭐 이런 내용이고요. 이렇게 네 가지 항목으로 나누는 이유는 뭐냐면 수익성, 안정성, 성장성, 활동성 이렇게 나누거든요. 그리고 그림도 거기에 맞춰서 이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고요. 요거는 제가 그리거나 뭐 그 없던 것을 여기에다가 이제 새롭게 만든 게 아니고 인터넷을 쳐보면 나오는 걸 잘라다가 갖다 붙인 정도거든요. 그래서 아무나 다 볼 수 있고 아무나 다 확인할 수 있는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그런데 이걸 왜 나누는지 투자 지표로는 네 가지로 분류를 해서 해요. 수익, 돈을 잘 버는지, 안정, 돈 관리는 잘하는지, 성장, 돈을 잘 벌어가지고 버는 돈이 계속 늘어나는지, 그다음 활동성, 이거는 R&D 투자도 하고 공격적인 설비 확장도 하고 그다음에 괜찮은 회사가 있으면 사는 활동을 하면서 자금 자체가 활발하게 움직이는지 계속 쌓아두고 그 깔고 앉아만 있는 게 아니고 그 돈을 가지고 그 먹거리를 창출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돌리는지 라는 네 가지 기준에 맞춰서 이제 쳐다본다라는 것이고요. 그거는 빨간색으로 또 각줄 달아놨듯이 최근 수년간 증가세를 유지할수록 좋다. 높을수록 좋죠. 그래야 우량 기업이 되는 거죠. 영업이익률 뭐 평균이 8%대라는데 한 20% 되면 돈 많이 벌고 돈 걱정은 안 하면서 편안하게 사업을 한다라는 회사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높을수록 좋은 거고 안정성이라고 하는 거는 수입으로 부채를 감당하고 줄여가면서 관리를 하는지를 보는 게 이게 목적이에요. 그래서 유동 비율이라든가 부채 비율은 숫자로 나타나는데 낮을수록 좋은 거죠. 성장성은 증가를 하면서 계속 키워가고 있는가, 회사의 볼륨이 커져가고 있는가 라는 거를 보는 거기 때문에 그 상장사 평균보다는 높을수록 좋은 거죠. 그래서 한 10%대 정도를 유지하면 이상적인 것으로 보는 것이고요. 더 높으면 더 좋은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활동성은 저런 목적 투자를 하는 그 건전한 이제 기업 활동을 넘어서 미래를 개척해가는 이제 활동을 하는 회사이기 때문에 저런 회사는 장래성이 더 좋다라는 기준에 맞춰서 네 개를 나누고 이걸 인터넷 검색해 보면 작년 대비 어떻게 달라지는지가 숫자로 아니 그림으로 이렇게 다 나옵니다. 그래서 작년보다 좋아지고 있는데 작년보다 엄청 나빠졌는데 이렇게만 해석을 해도 충분하다라는 게 제 개인 생각이고요. 각각의 항목들에 대해서는 또 따로 만들어 놓고 그 여기에 이제 그 자료들을 드릴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EPS는 뭐다. 주당 순이익인데 이건 뭐 어떤 것이고 이런 것들은 한 번쯤은 읽어보시고
뭐 내용들에 대해서 정리를 할 수 있으면 이제 정리를 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런 내용들은 굳이 깊이 있게 들어가서 암기하거나 외울 내용들은 사실은 아니라는 것이죠. 영업 실적이 좋은 회사를 골라라. 이거는 수익성을 보기 위한 폼이고요. 요거는 이자 보상률이 낮은 종목은 피해라. 이런 것들은 안정성을 보는 이제 폼을 가지고 이제 만든 거고요. 수익성이 높은 종목을 골라라. 수익성 뭐 자산은 어떻고, 그다음에 요거는 성장성이 높은 종목을 골라라. 그 내용들을 풀어서 한 장 한 장 이렇게 썼거든요. 그다음에 안정성이 높은 회사는 이렇게 고르고, PSR, PBR은 이런 내용이다. 이런 것들은 회사 자체의 그 미래 가치를 보는 내용이다. 라는 거를 요거는 이제 글로 설명을 해 놓은 거고요. 요거는 큰 틀에서 네 개다. 네 개인데 이 네 개는 아까 그 한 페이지씩 글로 써 놓은 걸로 다 이제 풀어 설명을 드렸고요. 요거를 머리 아프다, 이렇게까지 공부하기에는 너무 벅찬 거 아니냐라고 생각을 하시면 인터넷 검색을 하시면 이렇게 이미 다 나옵니다. 이거를 제가 이제 그 바람직하다라고 생각하는 건 그냥 저걸 출력해서 갖고 있다가 아주 그래도 좀 자세히 들여다봐야 되는 거 아니야 라는 이제 그 욕심이 있으신 분들은 그 보는 그 각주 그냥 설명을 달아놨던 거 기준에 맞춰가지고 확인해보는, 비교해보는 정도면 충분하지 않을까. 설비확장이나 기술투자, M&A 등을 적극적으로 하고 있나? 나 이거 좀 보고 싶은데. 그럼 활동성이라는 걸 찾으면 된다. 활동성이라는 걸 찾아서 자본 회전율이라든가 뭐 재고자산 회전율이라든가 매출 채권 회전율을 보면 된다. 그걸 보면 보는 것이 어떤 효과가 나오냐면 기업이 잠재 가치가 어떤 건지를 보는 거다라는 거고요. 그 내용은 이렇게 이제 글로 이제 써놓은 겁니다. 그래서 요 내용들이 좀 생소하시면 프린트해서 이제 여러 번 읽어보시는 것 정도면 가능하지 않을까. 뭐 자산은 어떻고 뭐 그랬는데 그림으로 이제 이렇게 또 그려놔 봤고요. 요게 이제 뭐 제가 보니까 한 10페이지 정도 수준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한번 읽어보고 머리에 꼭 암기하실 필요 없고 요 정도만 맞춰보는 걸로 나는 활용을 하겠다 정도가 맞지 않는가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갖고 있는 생각이 기본적인 분석, 기술적인 분석 다 중요하다. 다 중요하지만 한쪽이 절대적으로 신뢰를 줄 내용도 아니고 시장 논리는 영 딴 데에 있다라는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어려우면 암기하고 암기하다가 지치고 공부하는데 이제 이게 주식 투자를 하는 건지 내가 지금 다시 고시 공부 뭐 고3 공부로 들어가는 거지 이런 생각이 들면 멈춰도 된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제 기본적인 내용을 이렇게 설명을 드렸고요. 요 시간이 바텀업 방식, 그러니까 이제 주식 종목에 어프로치하는 접근하는 방식을 기본적으로 이제 세 가지의 폼을 줘요. 첫 번째는 탑다운이라 그래서 경제를 전체를 다 본 다음에 그 경제 상황에 해당되는 업종을 보고 그 업종 중에 괜찮은 회사를 찾아 들어가는 방식으로 종목을 찾아 들어가는 게 이제 탑다운이고요. 그때그때 이슈들, 그때그때 이제 필요한 경제 변화들에 맞는 회사들을 찾아 들어가는 모멘텀 어프로치가 있고요. 모멘텀 접근 방식 이렇게 표현을 하겠죠. 그리고 지금 말씀드렸던 거는 한 손에는 재무제표를, 한 손에는 대차대조표를, 차트를, 이런 주식 용어가 있잖아요. 그 중에 바텀업 방식은 재무제표를 절대적인 지표로 생각을 하고 종목을 이미 하나를 딱 찍어 놓고 그 종목의 재무제표를 분석해 가지고 봄에는 잘 팔리고 여름에는 어떻고 가을에는 어떻고 2월 달에는 어떻고 선거철에는 어떻고 뭐 이런 그 회사는 이미 결정을 해놓고 결정을 하려고 하니 그 회사의 재무제표를 먼저 봐야 되겠죠. 볼 수 있는 건 그밖에 없잖아요. 그 재무제표를 보고 그 회사가 봄에는 어떻게 반응하고 이 회사가 파는 업종은 물건은 뭔데 가을에는 죽을 수는 때고 겨울 되면
뭐 근근히 살고 뭐 이제 이런 논리로 주식을 사고 파는 세 가지 방식이 있다라는 거고요. 그런 바텀업 방식을 진행을 하려면 재무제표를 정확하게 하는 요령이 큰 무기가 된다라는 이제 논리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번 시간 바텀업 방식을 말씀드린 거를 끝으로요. 대략적이고 간략한 내용들이긴 하지만 그 주식을 보는데 이제 필요한 내용들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